여러분은 최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물건을 집을 때마다 찍혀있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며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지갑에는 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는데 정작 필요한 물건을 몇 개 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바구니가 반도 차지 않는 허무한 경험 말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은 어느새 6,000원에 달하고 직장인들의 소박한 점심 한 끼조차만 원한 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쉴 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여러 차례 지급되었고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시중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동성이 넘쳐났었습니다. 도대체 그 막대한 돈들은 전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내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삶은 그 이후로 더욱 팍팍하고 힘겨워졌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지는 반면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더 큰 부자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 2개와 음료수 하나만 집어도 이제는 8,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식 물가는 더욱 심각해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가도 10,000원은 기본이고 가족끼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하려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10만 원을 쓰더라도 집에 와서 풀어보면 산 게 별로 없어 돈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월급 2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지금은 300만 원을 받으며 급여가 50%나 올랐다고 하지만 과연 삶의 질도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숫자만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집값은 2배가 넘게 뛰었고 전세 보증금은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의 상승폭은 월급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월급 200만 원으로는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월급 300만 원으로는 전세 1억 5천만 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월급은 겨우 1.5배 오르는 동안 주거비용인 전세금은 3배가 뛰었으니 숫자는 커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줄어든 셈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예전에는 짜장면 3그릇을 넉넉히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그릇을 사 먹기도 빠듯해진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 구매력의 하락인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지금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97년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마치 수도꼭지를 틀듯 막대한 양의 돈을 시중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집값이나 주식, 금과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면 그제야 라면값, 택시비, 전기요금 같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물가가 뒤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중한 월급은 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찔끔 따라갈 뿐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를 한번 떠올려보면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며 온 국민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실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과 갈 곳 잃은 노숙자들로 넘쳐났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장롱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꺼내와 나라의 빚을 갚자며 금 모으기 운동에 눈물겹게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위기가 지나가고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 시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3배씩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할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자산가들은 헐값에 나온 알짜 부동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은 남들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여 불과 몇 년 뒤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받은 퇴직금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살던 집마저 헐값에 팔아넘겨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버텼어야 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잔혹한 진실은 위기 상황에서 돈이 풀릴 때 그 돈을 가장 먼저 낚아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안타깝게도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뿐이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상황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공포는 전 세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 헬리콥터로 뿌리듯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풀리자 S&P 500 지수는 바닥을 찍고 10년 넘게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과감히 베팅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했지만 월급쟁이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자산은 2008년 이후 더욱 비대해졌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공식은 바로 자산 가격 상승이 먼저, 그 다음이 물가, 월급은 맨 마지막이라는 잔혹한 순서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이 경제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빗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셔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창시절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달려가던 급식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급식실 문이 열리자마자 줄맨 앞에 선 학생들은 식판 가득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먼저 받습니다. 그들은 고기 반찬도 원하는 만큼 듬뿍 담고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부분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해줄 맨 끝에 선 학생들은 앞 친구들이 다 퍼가고 남은 반찬통의 바닥을 긁어야 합니다. 고기는커녕 국물만 겨우 건지거나 식어버린 밥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상황과 우리 경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풀 때도 그 돈이 도착하는 순서는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먼저 받는 1등은 바로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직접 공급받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까운 아주 낮은 이자로 그 돈을 가장 먼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 돈잔치를 벌일 준비를 마치는 셈입니다. 그 돈을 두 번째로 받는 2등 그룹은 삼성, 현대, SK와 같은 신용 등급이 높은 대기업들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고 담보가 확실한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2에서 3%대의 저렴한 금리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단행합니다. 3등은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확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계층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돈이 풀리면 곧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빚을 지렛대 삼아 아직 오르지 않은 자산을 선점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받아
저축만 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 긴 줄에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급식줄로 치면 거의 맨 끝자리에 서서 앞 사람들이 남긴 부스럭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장 먼저 돈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 안전 자산인 금, 그리고 비트코인 등을 발빠르게 매입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폭발하고 자산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월급쟁이들의 통장에는 아직 정부가 푼 돈의 온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뉴스를 틀면 집값이 올랐다,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박탈감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마치 공식처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들썩이며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 열기는 곧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은 경기도와 인천 같은 수도권으로 눈을 돌립니다. 수도권마저 오르고 나면 그제야 지방의 대도시들까지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철저한 순차적 흐름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이 동그랗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문 현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여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가 먼저 지수를 끌어올리며 상승장을 주도합니다. 대형주가 너무 오르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중소형 주식으로 눈을 돌려 키맞추기 장세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돈이 풀리기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한바탕 폭등하고 난 뒤에야 시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에서 체감하는 일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나 주식이 올라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자산가들이 지갑을 열어 소비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긴 이들이 비싼 외식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식당의 메뉴판 가격이 바뀌고 미용실 커트 비용이 오르고 택시비가 인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비 증가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은 원유, 철강,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직장인들의 월급이 아주 조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모든 생산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선뜻 올려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처참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임대료와 재료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손님들의 지갑은 닫혀버려 마진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이 내 손에 도착하는 순서에 있으며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은 싼값에 자산을 사서 파도에 올라탑니다. 반면 돈을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이미 자산 가격이 꼭대기까지 오른 뒤에야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상투를 잡거나 구경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부모님 세대, 즉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던 7, 80년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직장인들의 월급이 매년 10%에서 20%씩 파격적으로 인상되곤 했습니다. 물가도 물론 올랐지만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만 악착같이 해도 내 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고작위에서 3% 수준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잡거나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에 2배, 3배로 뛰었으니 월급쟁이가 저축만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었던 성실함과 저축이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때는 안 먹고 안 써서 집 샀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혀를 차시지만 지금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를 앞질렀지만 지금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월급을 압도적으로 추월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와 달리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푸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풀더라도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찍어내지는 않았지만 현대 경제학은 위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합심하여 풀어낸 돈의 양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를 허공에서 만들어냈고 한국 역시 재난지원금과 저금리 대출로 시장에 막대한 양의 현금을 쉴 새 없이 공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공짜나 다름없어지자 시중의 모든 돈이 자산 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 속에서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하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A는 은행으로 달려가 가격이 오른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는데 당시 금리가 워낙 낮아 이자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빌린 돈 5억 원을 들고 분당으로 가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더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을 보니 강남 아파트는 20억 원이 되었고 분당 아파트는 7억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A의 총자산은 27억 원이 되었고 여기서 대출금 5억 원을 갚더라도 순자산은 무려 22억 원이나 남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자산이 10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늘어나 가만히 앉아서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A가 땀 흘려 노동을 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흐름을 타서 추가 투자를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를 살았던 B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으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쪼개 5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알뜰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자 B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도 덩달아 오르고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 물가도 급등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연봉 인상률 3%를 적용받아 월급은 9만 원 올랐지만 생활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느라 B는 어쩔 수 없이 매달 저축하던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2년 후 만기가 되어 찾은 B의 적금은 이자를 합쳐도 고작 800만 원 남짓한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전세 보증금은 무려 1억 원이나 올라버려 피땀 흘려 모은 800만 원으로는 이사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B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저축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2년 전보다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A의 자산이 12억 원 늘어나는 동안 B는 전세금 상승분조차 따라잡지 못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며 A처럼 되려면 애초에 10억 원이라는 자산과 과감한 대출을 감행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 시장이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금리가 오르면 A 역시 대출이자에 허덕이다가 파산할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명백한 사실은 유동성이 풀릴 때 자산가와 비자산가의 격차가 빛의 속도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자산 격차를 벌리는 돈 풀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일 텐데 정답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 모든 것이 얼어붙었을 때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기업은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만약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며 대공황급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즉 정부가 돈을 풀어 죽어가는 경제의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풀린 돈이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어디로 먼저 흘러가느냐 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융기관과 대기업, 자산시장으로만 돈이 쏠리면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낙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돈이 소상공인 지원이나 가계의 직접 소비로 먼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면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재난지원금이 더 두텁게 지급되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 돈이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화되었다면 결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무작정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따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에 이 또한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흐르는 물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에 따라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길의 끝자락에 있는 평범한 우리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 예금에만 묻어두지 말고 작더라도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바꿔타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 내 구매력을 지켜줄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월급으로 어떻게 비싼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를 하냐며 한숨부터 나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과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이 도박처럼 느껴지고 무섭다면 여러 우량 기업을 바구니에 담아놓은 ETF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주식을 소액으로 한꺼번에 조금씩 사모으며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 같은 상품은 단돈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큰 돈이 없어도 자산 시장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해줍니다. 부동산은 억 단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리츠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빌딩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주식 배당처럼 나눠 갖는 구조로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하락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최고의 방어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금은 비싸서 못 산다는 편견과 달리 한국금거래소 등을 이용하면 단돈 몇천 원 단위로도 야금야금 금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적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다양한 자산 증식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따르기에 남들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빚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를 자산을 사들여 빚보다 더 큰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부의 크기를 키웁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힘들게 빚을 내서 자동차를 바꾸거나 명품을 사는 등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소비재에 돈을 써버립니다. 자산을 사는 빚은 미래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빚이 되지만 소비를 위한 빚은 미래의 나를 옥죄는 나쁜 빚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라는 뜻은 결코 아니며 레버리지는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샀던 많은 분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확신이 섰을 때만 신중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경제 위기 때 풀리는 돈의 절대적인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누구에게 먼저 도착하느냐 하는 순서입니다. 시스템은 항상 자산을 가진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적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다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며 작게나마 투자를 시작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같은 단어가 들리면 이제 돈의 물결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더라도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노를 젓는 것과 모르고 휩쓸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으며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자산이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돈의 흐름과 자산의 비밀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되어 놀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